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배임죄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배신행위를 함으로써 그 타인한테 손해를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테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서 자기를 위해서 혹은 제3자를 일해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거에 뭐라고 한다? 배임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되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나무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판례 자주 나오는 판례죠. 부동산의 경락,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 처리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나무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인의 사물 처리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계약 자체가 남의 일을 해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용관계라든지 위임관계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타인의 사무처리성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판례가 인정하는 특이한 세 가지, 그래서 담보물, 가치, 보존 의무, 그렇죠?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해서 담보물을 가치를 보존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등기 협력 의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나요? 특이한 게 계사분 같은 거. 그래서 판례가 이제 타인의 사물처리성인지 아닌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계약들이 어떻게 된다? 유효하고 확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이 유효해서 남을 위해서 일하겠죠. 계약이 확정되어서 남을 위해서 일하겠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봅시다.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부동산은 소유자들에 대해서 경락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은 했죠. 내가 경락은 받았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면 이거 경락 내가 그렇죠? 포기할게 라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남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한 약속이야? 자기를 위한 약속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약속을 위반했다면 채무 불이행은 될지언정 뭔 되지 않는다? 타인의 사무 처리를 반하는 배임죄는 되지 않는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약속들, 매매 계약들, 기본적인 계약들은 타인의 사무 처리성은 인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기본적인 계약들은 타인의 사무 처리성을 부정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된다. 배임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산사무입니다. 청산사무는 타인을 위한 사무로 본다, 자기를 위한 사무로 본다, 자기를 위한 사무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배임죄 구성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문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청산사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타인은 사무처리성 위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활동을 중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업자는 동업 합유제 일종의 합유체이기 때문에, 조합체이기 때문에 이 동업자들을 위해서 일할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중도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동업 약정 기간이 경과했다 할지라도 공동으로 취득한 권리가 동업장 1인의 단독 소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에 관해서 명의수탁죄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문으로 배도한 것은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그래요. 4번, 8번 보겠습니다. 8번. 네. 다시 한번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한번 쭉 봅시다.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갑이 개인사업체가 A 주식회사의 수목을 매도하였던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의 채권과 A 주식회사의 갑에 대한 채권을 상계 처리한 경우에,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A 주식회사 실질적인 경영자인 갑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A 주식회사를 일해야 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자신의 개인 사업자가 A 주식회사의 수목을 매도했다는 이유로 허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자신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를 상계해서 회사에게 대해서 손해를 입혔죠. 그렇죠? 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하지만 돈을 직접적으로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될 수 있다? 자산상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예요. 늘 볼 때 이렇게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A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네. A 주식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된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를 처리한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상계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성립한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그렇죠? 유사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직무발명입니다. 직무발명.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그렇죠? 직무발명에 대해서 직무발명이에요. 그 직무상 일을 하다 보니까 요거 괜찮네. 그래서 발명을 한 겁니다. 이걸 특허를 낸 거예요. 근데 특허를 회사 이름으로 낸 거야? 자기 이름으로 낸 거예요. 이게 배임죄가 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맞아요. 단, 이 발명 특허가 회사에 내야 될 걸 자기한테 냈으면 그거는 배임이 될 거고, 자기한테 낼 수 있는 걸 자기한테 냈으면 이건 뭐가 되겠어? 당연한 거니까 이제 배임이 안 되겠죠. 즉, 이 직무상 발명에 대한 특허를 과연 직원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겠는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직무 발명에 대해서는 누구 거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발명자 것으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직무상 네가 직무를 하다가 뭐 특별한 거 발견했어? 그렇죠?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던 친구였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을 발견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야? 회사하고 계약한 사항이 아니지. 회사가 오더 내린 걸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특별한 이제 차관장을 발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발명자 것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받았다 할지라도 배임이 된다 안 된다? 배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그렇죠? 네. 직무상 발명에 대해서 뭐가 있다면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내가 이거 네 발명하면 회사 이름을 하는 대신에 돈 더 줄 거야 라고 했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회사께 되기 때문에 이걸 자기 이름으로 했으니 회사에 손해가 됐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배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약이 있는가를 봅시다. 그렇죠? 여기 문구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죠.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취지의 약정 또는 근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이라고 되어 있죠. 특약이 있는 부분이네요. 그럼 누구 겁니까? 회사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구성하지 않는다. 배임죄를 구성한다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아파트 건축공사의 시행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시공사와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수익금을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수령하고 이 분양수익금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그렇죠? 예. 한번 봅시다. 계약 관계가 좀 복잡한데 아파트를 건축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시공을 했고 시공을 하지만 자기 혼자 다 하지 못하니까 도급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급을 줬죠. 그러면서 야, 내가 도급 준 돈은 분양되면 그거 나눠서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시공사가 따로 있고 거기 실제로 짓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현대건설이 현대건설이 다 짓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돈은 어떻게 할 거니 물어보니까 이거 나눠서 가집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분양되면 분양수익금을 나눠 가집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분양수익금을 나눠 가지고 해놓고는 딴 데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약속을 안 지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약속을 안 지켰지만 이런 것들 가지고는 분양수익금을 나누는 그 자각 가지고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봤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배임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너한테 분양대금을 주기로 한 거 약속을 안 지켰어. 그치? 내가 도급대용 비용을 주기로 한 거 약속을 안 지켰어. 그래, 미안해. 채무불이행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고용돼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보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배임죄가 안 된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갑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 설정 등기를 약속하여 금원에 편취하고 그 명의의 다른 근저당 설정 등기 약관 너무나 많이 봤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무슨 죄가 성립한다?
요거 사기죄. 그리고 난 다음에 배임행위를 했으니까 별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실경이 되는 유명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뷰는 X가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배임죄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와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살펴봅시다. 그쵸? 예.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담보 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그쵸? 양도담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담보. 뭐 양도담보하고 매도담보가 있지만, 그쵸? 실제로 판례는 매도담보를 거의 지금은 현실적으로 쓰고 있지 않고, 특히 부동산은 양도담보, 매도담보 다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양도담보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경우에 이제 외웁시다. 동사의 경우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이 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의 경우에 채권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자세한 논리는 그릴 수는 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채무자는 배임죄죠. 미안해요. 채무자는 배임죄. 그 다음에 채권자가 팔아먹는 경우는 횡령죄가 된다는 게 판례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담법의 적용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둘 다 채무자가 처분하건 채권자가 처분하건 다 뭐가 된다고 본다? 변제기 전에 함부로 처분해버리면 배임죄가 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단 변제기 이후에 채권자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적물의 시가액으로부터 이 사람의 총 담보물의 채무액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 청산금이라는 거는 자기 사무로 봐서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배임죄가 안 된다고 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암기하시면 간단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청산물을 담보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가로 처분한다. 이거 자체가 지금 뭘 전제로 한 거예요? 부동산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과 후 청산금 지급은 타인 사무보다 자기 사무보다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쵸? 그 다음 2번. 예금의 경우에 예금 명의 신탁을 판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 관한 합의가 있고 이 복잡한 민법상 법률가 있을 텐데 일단 형법에 있어서는 예금 명의 신탁은 어느 정도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될 수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왜? 남한테 돈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보관하는 형태가 예금의 형태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예금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 사이에 그 재산 관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여기에 틀렸죠. 그렇죠? 예금 명의 신탁이 아니네요. 보통 예금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렇죠? 은행 직원이 돈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금주를 위해서 돈을 보관하고 있어요. 아니면 은행을 위해서 돈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은행을 위해서 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한테 돈 받았어요? 은행한테 돈 받았잖아요. 그렇죠? 임직원은 은행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물을 차리는 자가 될 수는 있지만 예금주한테는 돈 받은 적이 없죠. 예금주한테 봉급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명의신탁 그걸 얘기했었는데 이거 한번 치우고 한번 봅시다. 예금에 관해서 횡령죄 배임죄에서 나오는 부분 예금 자, 예금 명의신탁 예금 명의신탁 쉽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하지 않고 뭐 직원이라든지 뭐 부하 직원이라든지 가족 이름으로 하는 예금 명의신탁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뭐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뭐가 될 수는 있어요. 횡령죄 위탁관계로는 볼 수 있어요. 왜? 남한테 돈을 맡길 수는 있으니까. 돈을 맡기는 방법이 예금일 수도 있으니까 예금 명의신탁 허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금 명의신탁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예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에요? 금융기관에 이건 예금 명의신탁에 관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죠? 임직원이 그렇죠? 금융기관 임직원이 이거 돈을 보다 보니까 이 돈 내가 써야겠네. 써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게 적어도 은행에 대해서는, 그렇죠?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돈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예금주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A가 B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쵸? 그래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를 제공해 라고 하니까 나 가지고 있는 거 골프 회원권밖에 없어. 그쵸? 그러면 채무자가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면 뭐가 있다? 담보물 가치 보존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함부로 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임죄가 될 수 있고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담보물 가치 보존 의무 위반해서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면 손해를 발생시켰으니까 배임죄가 된다라고 왔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럼 3번.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그쵸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부동산은 되지만 동산은 된다 안 된다? 동산은 안 된다. 채권은 된다 안 된다? 채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임식점의 임차권 양도 계약이라는 것은 물권의 양도에 채권의 양도에 불과해요.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구성하지 않는다.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그렇죠. 배임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이 유효하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유효하고 확정적이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민법을 배우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어서의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가 된다는 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협력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었습니다. 내용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가겠습니다. 10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케 하한 다음 그로부터 신주를 납입받을 용도로 보관하던 돈을 이제 써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신주인수 사건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신주인수 사건. 이 사람이 팔리지 않는 신주예요. 뭐 바이오주 같은 건 아니야. 근데 바이오 뭐 자기가 뭐 이거를 미국에 뭐라 그러죠? 예,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뭐 비아그라를 대체한 시력이다. 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뻥튀기해서 팔았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사기가 되겠죠. 하지만 뻥튀기해서 팔았지만 이건 자기가 가져야 될 돈이냐, 회사가 가져야 될 돈이냐. 회사가 가져야 될 돈을 먹었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횡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기와 횡령의 경합범이 되는 거지 불가발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자주 나오는 문제죠.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주거침입이 나오고 절도가 나오면 그래서 예, 이게 야간 주거침입 절도인지 주간 주거침입 절도인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주간에 사람을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예, 그 모텔 모니터 절도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는 야간이라는 게 주거침입을 수식한다, 절도를 수식한다, 주거침입을 수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주간에 주거침입을 했기 때문에 야간 주거침입 절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의 질권을 설정한 다음에 유명한 사건이죠.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이 갚아야 될 돈을 어떻게 했어요?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 가지고 담보를 설정해 버린 거예요. 담보를 설정하면서 이미 정기예금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금을 인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 할지라도 이건 별개의 횡령죄나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거 불가발적 사후행위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불가발적 사후행위 중에서 가장 암기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4번.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수단이 된 경우에 그쵸 불가발적 사후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이에요. 하지만 폭행이라는 건 그걸 넘어서는 침해가 되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 상경이 된다. 그래서 폭행과 업무방해의 상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쉽게 알 수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다음 기송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11번 보겠습니다. 1번이 가장 복잡한데 법원행시 문제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길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부사장을 직책으로 대외 중 영업활동을 하여 그 활동 및 계약 등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피의자 회사에 귀속된 금융제작, 납품계약 등을 이행하기로 금융제작 물량주 50%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게 된 건데 쉽게 얘기하면 봅시다. 이 사람이 A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A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 하는 짓을 봅시다. 그렇죠? A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근데 보니까 이거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죠?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금융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 회사에서 50%,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따로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 회사의 50%를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해서 서로 간에 반반씩 나눠서 그 수익을 나누자라는 약정을 체결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계약이 예를 들어서 계약이 뭐 100억짜리가 수주가 됐다. 그러면 50억씩 우리 해가지고 50억씩 그래서 뭐 22윤이 이게 한 30억이 나온다 그러면 15억씩 나눠 가십시다. 이렇게 계약을 이제 약속을 해놓고는 어떻게 한 거야?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야 이거 그냥 내가 혼자 100억을 다 하면 내가 30억 다 가져가는 건데 라고 하니까 피해자 회사 대표인 것처럼 가정해가지고 별도 성립자 의주식회사의 명의로서 5회에 걸쳐서 2억 원의 형리 금융제작을 계약을 체결한 거야. 지금 누구한테 몰아준 거야? 자기 회사에 몰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피해자 회사는 여기 반반씩 나눠서 반은 자기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얘가 다 뜯어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후에 납품계약의 합계를 1억 원을 수령했는데 계약 대금을 계약 해지로 인해서 지급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원래 계약을 체결했으면 받을 수 있는 돈 자체를 이제 이미 배임죄가 된 거죠. 배임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배임죄라는 거는 배신행위에서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 발생 가능성이에요. 손해 발생 가능성이 생겼으면 이미 그걸로 배임죄가 되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는 실제 제일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수령한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받지 못한 나머지 계약 대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액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실제로 수령한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아니면 손해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손해 발생 가능성 2억 원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임죄라는 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부정대출 하는데, 그죠? 내가 은행 직원이에요, 은행 직원. 근데 은행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대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직원이 이제 짜가지고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다 갚았다 하면 손해가 발생하진 않았죠. 하지만 대출했을 때 당시에 손해 발생 가능성이 생겼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2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 배임죄가 성립하는 거지. 나중에 거기에서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1억 원 손해배상 받고 뭐 이렇게 대금을 청구하고 또 못 받고 이 과정 자체는 배임죄 성립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가 그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수령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2번. 납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긴 문장인데 한번 봅시다. 갑이 의뢰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병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의뢰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병회사로 하여금 별다른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정주식회사에 돈을 갚도록 한 거예요. 또 복잡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갑이 이제 회사를 가지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뢰 자금 지원을 통해서 병 주식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갑이 병 회사를 인수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갑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누구 의뢰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병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 다음엔 뭐예요? 이 사람 어찌됐든 병 회사의 대표자가 됐으니까 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누구를 정에 담보를 해주는 거야. 왜? 의리 요구했으니까. 그죠? 어찌됐든,
병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갑은, 그죠? 예, 병의 회사를 위해서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을이나, 그쵸? 그 다음에 정을 위해서 움직였죠? 자.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연대조정했다면 회사한테 손해를 준 거죠. 그런 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임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대표권 남용 등을 이용해서 그냥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연대보증이라든지 이의부재계약정을 했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손해 발생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답은 동일은 대출한도 초과대출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그렇죠? 상호저축이라는 것은 그렇죠? 상호저축은행의 회원들에 대해서 서로가 출자한 돈 가지고 이제 서로가 돌려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상호저축은행이 회원이 된다 할지라도 일정 한도 이상으로 돈을 찾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출 한도 규정을 초과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 배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행위에 배임도 되고요. 상호저축은행법도 위반했으니까 이거는 상경이 되겠네요. 실경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갑회사와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직원들에게 주식 매수 선택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주식의 실질가치에 미달하는 금액만 을 받고 신조를 발행해 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어떻게 했어요? 임직원한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뭐 50만 원짜리 주식이다. 그러면은 액면가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에 시장에 팔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임원들한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임원들 봉급 대신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줌으로써 임원들이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게 해버린 거예요. 회사는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싸게 팔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가 발생했겠죠. 그러면 이건 언제가 되는 사안이에요?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야지 주식이 발행되죠. 따라서 부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기수에 이른 게 아니라 선택권을 행사해야지 기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대해서 기수에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야 기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배임 수재와 배임 증제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배임 수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홈플러스에 대해서 뭐 물품 구매업자예요. 홈플러스 거기 과장이에요, 부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중소기업 사장 입장에서는 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왜? 이게 깨져버리면 기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좀 우리 물건 좀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돈을 내는 거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하지만 홈플러스 직원 입장에서는 더 싼 게 있는데 더 비싼 걸 산다면 이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제자 주는 입장하고 수재자 받는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에서 배임 수재자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지만 배임 증제자 입장에서는 배임 부정한 청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증제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소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한테는 뭐가 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횡령 또는 배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부동산 명의신탁이에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2자간 명의신탁은 횡령죄를 지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자간 명의신탁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다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도 횡령죄와 배임죄를 다 부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이를 의무로 처분했어요. 계약관계가 없죠.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무슨 명의신탁이다? 2자간 명의신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횡령죄가 성립하면 부동산 실권리자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실명제 이전에 있던 것들이 이유가 됐다 할지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에도 실명듣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다리 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4번 봅시다.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렇죠. 요거 이건 무슨 명의신탁이라고 합니까?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계약 명의신탁은
계약은 누가 한 거? 그쵸. 예. 매도인과 수탁자가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도 매도인과 수탁자가 한 것을 뭐라고 한다? 계약명의신탁. 그쵸. 지금은 계약명의신탁과 삼자간 명의신탁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다 배우시니까 민법 시간에 재산관계는 조금 달라지긴 한데 판례가 이제 형법의 범죄에 있어서 횡령배임을 다 부정하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거, 라보는 뭐야? 제3자간 명의신탁. 둘 다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횡령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은. 도리어 명의신탁은 간단해졌습니다. 이 결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2자간 명의신탁만 뭐가 성립하고 횡령죄가 성립하고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횡령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그죠? 배임죄. 봅시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등기협력의무 위반으로 배임죄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동산의 경우에는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간단히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동산인 경우에 그렇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등기협력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것은 진정신분범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분이 있는 사람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가 33조 본문의 경우죠. 33조 본문. 진정신분범에 있어서요. 신분이 없는 사람이 신분이 있는 경우에 가담한 경우에 33조 본문의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단 34조 단서에 의해서 신분이 없는 자는 있을 때 그렇죠? 뭐를 성립한다 그랬습니까? 단순배임죄형으로 처벌해야 된다. 그죠? 부인정신분법에 있어서 신분이 없는 자는 그죠? 신분이 없는 자는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배임죄로 처벌하겠죠. 그 다음 3번. 배임죄에 있어서의 이제 손해를 가해야 돼요.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니고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이거는 무슨 관점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돼요. 그죠? 그래서 법률상 무효라 할지라도 손해 발생 가능성이 생겼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하면 타인과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 원칙을 비추어 그 사물을 처리할 신인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해서 사물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임죄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내가 돈을 받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꼭 내가 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외적 관계에서도 대표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했어요. 예. 여기 그죠 다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이중조동과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좀 봅시다.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것은 제1매매를 통해서 내가 1매매를 했으니까 첫 번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이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되고 부동산은 당연히 되고 동산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저당권, 등기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돼요. 판례는 미등기 부동산도 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미등기 부동산. 그 다음에 권리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안 돼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안 됩니다. 부동산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되는데 1매매가 2매매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효하고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이거나 불확정이면 PMC가 안 돼요. 무효인 경우 아까 본 토지거래 허가제, 과거에 잘 나오는 첩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103조 위반. 그 다음에 불확정적인 게 있죠. 뭐 계약금만 받은 상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 그 다음에 뭐 대물변제예약, 대물변제예약, 예약이죠. 예약이 있기 때문에 불확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두에 의한 징역이에요. 구두에 의한 징역이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 있어서 그 사물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틀렸죠. 그래서 남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뭐 밖에 이 사람을 대표해서 정식적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통상이중매매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은 2번이네요.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해서는요, 법률적 판단이냐 경제적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판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 4번. 배임 행위로 인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아니죠. 배임죄라는 것은 배신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타인한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이익을 봐야지 배임죄죠. 그래야 재산죄죠.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산 이미 끝났죠.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 2번.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항적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배도인의 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할지라도 양도인은 배임행위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이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제2매수인이 원칙적으로 공범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 공범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판례는요.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적극 가담한 경우 뭐에 될 수 있다?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재산상의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법률상 배임행위가 무효라 할지라도 그쵸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 배임죄 이득죄죠. 순수 이득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임죄에서 취득된 것은 재산상 이익일 뿐이므로 재물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하더라도 뭐가 되지는 않는다? 작물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뒤로 왔네. 배임죄가 성립하는 거 간단하게 제1매수인이 잔금까지 수령했으나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이면 배임죄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무효면 안 된다 그랬어요. 2번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타인에게 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3번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금원을 취하면서 1번 근저당을 약정한 후 그를 등기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타한테 1번 근저당을 했네요. 그래서 저당권도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배임죄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부동산 이중매매가.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4번 낙찰 계획 개조 계획 불이익금을 주지 않았으면 배임죄가 될 수 있지만 계획금을 징수하지 않았죠. 확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좀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봅시다. 1번. 그렇죠? 이거는 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겁니다. 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사건이에요. 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거죠. 피고인이 인쇄기를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1,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천만 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아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기를 타인한테 양도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건 동산 이중매매죠. 쉽게 얘기하면. 그쵸? 동산 이중매매는 등기 압력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톱밥 진동 선별기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AB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제 봅시다.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 아닌 자가 그쵸? 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했다면 그쵸? 요때는 그쵸?
이 사람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A, B 공고. 그래서 피고인이 그러니까 왜냐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담보 제공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가 되고 그래서 이 무효인 담보물을 가치 보존 의무는 있다 없다 없으니까 배임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다음 4번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기 정한 방법으로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그렇죠? 보세요. 요거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동산 양도담보를 제공했죠. 그러면 피고인이 여기서 누구야? 채무자죠. 채무자가 양도담보를 제공했으면 뭐가 있다? 담보물 가치 보존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여 처분했다 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배임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거니까. 하지만 뭔 성립할 수 있다? 배임죄는 성립할 수 있다.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배임죄는 성립한다니까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라는 X 그렇죠. 그 다음에 다는 O 이렇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양도담보에 대해서. 양도담보에 대해서.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처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배임죄. 채권자가 처분하면 횡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가번은 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거였고요. 그래서 동산 이중매매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았고요. 그 다음 2번 요거 피고인은 소유자인데 피고인 허락을 받지 않고 AB가 이걸 팔아버렸네요. 그쵸? 예, 그랬어요. 그쵸? 양도담보를 제공했다 했죠. 이 양도담보 제공은 유효하다 무효하다? 무효하다. 그래서 담보물 가치 보존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니까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피고인이 채권자 등 피해자에게 동산으로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점유기 정한 방법으로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렇죠. 요거 채무자가 양도담보를 정확히 제공을 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3자한테 팔아버리시면 뭐가 된다? 횡령죄는 되지 않고 그렇죠. 뭔 된다? 배임죄는 된다. 채무자가 팔았을 때는 배임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배임죄에 관해서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 행위로 인해서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 그렇죠. 손해는 가했지만 이 삽질에서 손해는 가했지만 이득을 볼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배임죄는 성립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배신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는 손해를 가하고 자기가 이익을 봐야 배임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대표이사가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예요.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비싼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럼 배임죄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했어요. 이중매매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렇죠? 근데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이니까 배임죄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답은 3번에서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이제 배임 수증죄와 배임 증죄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 수증죄죄는 그쵸, 예, 잘 나오는 문제지요. 예,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쵸? 배임 수증죄를 잠깐 적어본다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 나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은 그쵸 뭘 해야 돼요? 나무를 위해서 일하겠죠. 제가 어느 학원에서 돈을 받고 고용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학원을 위해서 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뭘 받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면요. 수수 요구 약속이 아닙니다. 수수하면 배임수죄죄로 처벌받습니다. 수수를 자기 스스로 자기 또는 제3자가 받는 경우에도 배임수죄죄가 되는 걸로 바뀌어서 이 부분이 아마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과거에는 자기가 받는 것은 배임수재가 되는데 자기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받는 것은 배임수재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아닌 제3자, 주로 교회 등이 많이 교회나 절 같은 게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이 사람이 부정한 청탁 받아주고 누구한테 교회에 내십시오, 절에 기부하십시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지금 배임수재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나, 인정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기업법부터 봅시다. 백화점에서 입점업체의 선정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에요. 백화점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네. 돈을 받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배임수재가 되겠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넓게 봅니다. 그렇죠. 부정한 청탁 넓게 봐요. 부정한 사례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계약관계 유지, 선처 정도가 있습니다. 선처. 그렇죠. 네. 수수도 마찬가지인데 부정한 청탁 넓게 인정하는데 뭐 부정한 판례가 좀 이따 하나 나올 거냐면 아마 학교 운영권 양도에 관한 판례가 나올 겁니다. 아마 학교 운영권 양도해 주는 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좀 부정한 쪽이에요. 학교 운영권 양도. 그래서 안 되는 거 위주로 잠깐씩만 체크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주식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을한테 사업용 부지를 이 토지를 매수하게 해달라. 그렇죠. 가처분 취하해달라. 또 받았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배임수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 한번 봅시다. 디귿. 내가 이제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인데 조합의 대표를 뽑는데 조합 대표를 뽑는데 돈을 받고 뽑아줬어요. 배임수재가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의 대표자를 뽑는데 피고인들이 갑으로부터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회 회장 선거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시도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전국 화물자동차에 가서 이 사람 돈 받고 선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을 얘기한 거예요. 타인의 권한을 부정하게 행사한 거예요. 타인의 권한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돈 받았으니까 이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배임수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아니라 수협조합원 선거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협조합장을 뽑는데 조합원들이 돈을 받고 선거한 경우에는 이때는 배임수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 판을 좀 이따 비교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 도자기 축제의 비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 운영비 지급을 약속받고 조합 운영비 몸으로 돈을 받았었고 조합 운영비로 썼어요. 자기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자기가 썼어요? 아니면 조합에서 썼어요? 조합에서 그대로 쓴 거죠. 이건 배임수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 골프장. 그렇죠. 회원제 골프장 예약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렇죠. 주말이 제일 바쁘죠. 그렇죠. 주말 부킹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배임수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임수재가 되지 않은 판례 위주로 암기두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배임수재죄와 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의 상대방의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양수대금 등 거래에 대한 계약상금으로 이행하고 배임행위 실행이자 이를 이행받은 것을 두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 말이 좀 복잡하죠. 그렇죠?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입니다. 내가 계약관계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배임수재입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의 상대방의 대항적 행위를 존재로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는, 그렇죠? 계약은 상대방한테 돈을 준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계약은 상대방에게 돈을 준 계약상금으로 이행하는 것이, 그렇죠? 이행받은 것에 불과하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부정한 돈을 받았다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예. 누구를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제가 누구를 소개시키는 게 업이에요. 그렇죠?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배임수재도 아니야. 나는 소개시켜주고 돈 받는 게 내 일이야. 부정한 청탁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배임수재자와 배임징계자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으므로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에게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을 했다 할지라도 배임징계자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재자는 배임수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홈플러스 임원이에요. 홈플러스에서 계약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 홈플러스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 이쪽 이제 물품을 납품하던 업체에서 우리 계약 1년만 더 2년만 더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여기 계약을 요구하는 쪽,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쪽 입장에서는, 증지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하지만 수재자는 반톤을 받는 입장에서는 다른 싼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누구의 홈플러스에 대한 배임수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이때 배임수재에 해당한다죠. 3번 수재자가 증지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지자한테 반환했다면, 그렇죠, 이거 내가 돈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익을 향수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한테 몰수 추징을 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받은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준 사람한테 그대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죄 수익을 향수한 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누구한테? 증제자로부터 몰수 추징을 해야겠죠. 그럼 4번 배임시에는 돈을 받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에 배임행위 손해 발생을 했다 안 했다는 이거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하면 타인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성실의 인측에 비추어 그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행관계가 있음을 인정된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해서 외부적 권한이 있을 걸 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3번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3번만 하고. 배임수재입니다. 자, 배임수재.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애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돈을 받는 것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여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따라서 상대방의 대항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는 그 거래 상대방이 해당 거래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을 받은 걸 두고 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상의 대가가 불과하다면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 2번 타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유한 금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정한 청탁도 있고요. 그렇죠? 다른 사례도 있어요. 생일을 축하해서 이 정도 준다거나. 하지만 주된 게 뭐야? 부정한 청탁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성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는 생일을 축하하는 게 수도 있고 일부는 부정한 청탁이야.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더 큰 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 성질을 그대로 갖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사기를 쳤어요. 회사 임원인데 회사한테 거짓말을 쳐가지고 부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거예요. 삼각성의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한테 사기를 쳐서 받은 돈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이거는 배임수재야, 사기 이익분배야. 사기 이익분배죠. 그래서 따로 배임수증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학교 운영권은 이 사람이 이제 받고 난 다음에, 그렇죠. 학교 운영권을 받는데 어떤 형태로 받냐면 학교에 이사로 선임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사 선임 대가로 받는 거예요. 학교 운영권에 대한 대금 지급이야. 학교 운영권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어요. 부정한 청탁이 나온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